네, 반갑습니다. 사실 기조 강연이고 또 데이터 저널즘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러 왔다라는 것은 너무 좀 큰 거창한 얘기인 것 같고요. 배우러 왔습니다. 세상이 하루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데이터 저널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 여러분들하고의 고민과 맞는 건지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기회를 좀 갖고자 해서 오늘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강연을 듣고 있는 대다수의 데이터 저널즘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데이터 저널즘 쪽을 해왔고 그리고 지금은 한 10년째 데이터 저널즘 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제가 아주 초창기에 데이터 저널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좀 했었고 또 그 시도가 지금 한 10여 년 동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과거의 발자취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오늘 강연 제목도 데이터 저널즘의 계보라는 표현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언론사의 경영인으로서 데이터 저널즘을 어떻게 이제는 저널리스트가 아닌 CEO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데이터 저널즘을 어떻게 수용할지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간략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에는 저희가 CAR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데이터 저널즘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썼죠. 컴퓨터를 이용한 보도, 그러니까 컴퓨터를 도구로 한 보도, 이런 말로 해서 CAR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정착되기 시작을 했고 또 그 후에는 알고리즘, 로봇 저널리즘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알고리즘, 로봇 저널리즘도 어찌 보면 데이터 저널리즘의 한 분야로 생각한다면 그냥 통칭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1년 지금입니다. 지금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사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툴은 언론진흥재단이 만들어놓은 빅카인즈입니다. 빅카인즈를 그러면 저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최근에 제가 대표되기 바로 직전에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좀 부탁받아서 한 게 있습니다. 그게 스페셜 탐사,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바꾼 세상을 가다 이런 거여서 3부작 그 다큐를 만들었는데 이런 다큐를 만들 때 기획을 하는데 또는 제가 컬럼을 쓸 때 어떤 의뢰가 들어와서 컬럼을 쓸 때 반드시 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 넣어서 그냥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를 봅니다. 여러 가지를. 예를 들자면은 이 기획을 할 때 C19가 바꾼 세상을 간다. 이런 기획을 한다고 했을 때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빅카인즈에다가 예를 들면 뉴노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어떤 그 키워드를 치게 됩니다. 자, 제가 쳤던 것은 뉴노멀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세상이 코로나19가 바꾼 세상을 가다니까 뉴노멀과 관련된 기사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이걸 아주 직관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툴로서 빅카인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빅카인즈에다가 뉴노멀이라는 제목을 넣는 거죠. 그래서 1990년서부터 현재까지 현재라는 것은 과거의 현재겠지만 현재까지의 그 기사를 패턴을 보고요. 672건이 검색이 됐다고 하면 이 기사 뉴노멀이라는 기사가 90년서부터 2020년까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는지 일단은 어떤 양으로 등장을 했는지 일단은 키워드 트렌드를 분석합니다. 이것도 빅카인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툴이죠. 그래서
키워드 트렌드를 봐서 2010년도쯤에 1월쯤에 국내 언론에 뉴노멀이란 말이 등장했구나. 그리고 갑자기 2013년 9월에 뉴노멀이란 말이 굉장히 튀어오르는데 그건 왜 그럴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뉴노멀을 지적하면서 그때 2013년 9월에 이 단어가 취소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잠잠했다가 다시 취소게 되죠. 이건 당연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코로나19가 단순한 일시적인 어떤 그 팬데믹이 아니고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줄 수 있다. 구조적인 어떤 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틀을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라고 보기 시작한 게 2000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많이 취소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뉴노멀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키워드 관계도 이것도 역시 비카인즈에서 그냥 등록만 하면 로그인만 하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고 나온 부분이 뉴노멀이죠. 그래서 뉴노멀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단어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뉴노멀, 코로나19 또 예를 들면 스마트, 라이프 사이클, 시스템, 대통령,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뉴노멀을 둘러싸고 언론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짚고 있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코로나19하고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스마트, 라이프, 시스템, 대통령, 글로벌, 4차 산업혁명 같은 것들을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걸 짚어서 컬럼을 쓰는 데나 제작에 활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카인즈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저한테는 제가 아주 심도 있는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을 기사에다 집어넣고 그런 작업을 하는 이 지인은 아니고 관리자나 경영자 쪽에서 보면 기획을 할 때 이럴 때 일상적으로 저희가 데이터 저널리즘을 쓰고 있는 거고 그거의 어떤 툴로서 언론진흥재단의 비카인즈를 저는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외고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금은 시간을 갖다가 좀 돌려서 2021년이 아닌 1999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어떤 그 사례들은 제가 초기에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제가 직접 쓰거나 활용하거나 분석한 기사 내용들입니다. 1999년 이때만 해도 카라는 말이 주로 많이 쓰였습니다. 카라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보도였죠. 예를 들면 제가 1999년도에 난공 리포트를 쓸 때였습니다. 난공 리포트 쓸 때 데이터를 다 모아서 그러니까 설문조사한 거라든가 또는 그 외의 자료들을 모아서 엑셀 같은 거나 또는 컴퓨터 같은 다른 어떤 그 통계 프로그램 같은 데다 집어넣어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자, 그때는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한 보도라는 말이 적합했겠고 1999년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1990년대까지는 카라는 말이 유행을 했고 저도 그때 이 툴을 썼던 겁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에 보도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엑셀을 이용을 했죠. 자, 2004년 정도 들어왔을 때 GIS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보도, GIS 보도였는데 이 역시 이제 미국에 제가 탐사보도 컨퍼런스에 갔다 왔다가 거기에서 갖고 온 영문으로 된 책자가 있었는데 그 책자를 보고 GIS를 이용한 보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심각한 보도는 아니었습니다. 좀 한번 해보는데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보도였는데 2004년도에 GIS 책을 탐독을 해서 GIS 보도라는 게 이렇게 5가지 단계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라는 걸 독학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를 찾아가서 GIS 보도를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준 높은 GIS 보도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2004년도에 첫 GIS 보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5가지 단계를 해서 서울 열대야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게 2004년도 8월 9일 날 중앙일보 1면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서울 안에서 영등포가 초열대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도봉이나 구로는 사실은 좀 서늘함하고 견딜만하다라는 어떤 그런 기사를 쓰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리 정보, 어떤 지역의 지리 정보, 예를 들면 그 산림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는 인구라든가 또는 콘크리트 피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지리 정보와 기상청이 갖고 있는 기상 정보를 결합을 시켜서 사실은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밑바닥 이 도로 같은 것들이나 이런 데 많을수록, 또 녹지가 없을수록 피복률, 콘크리트 피복률이 굉장히 높죠. 건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도로가 많을수록 그런 데서 굉장히 열대야가 나타나기 쉽다라는 어떤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데이터 저널즘의 초기 버전이 아닌가, 2004년도에 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실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당시에는 뭐 사실은 첫 보도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회사도 잘 몰랐고 저도 잘 몰랐고, 그래서 굉장히 막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실수도 좀 많이 했고요. 또 조금 더 분석해 보고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해보는데 의미를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실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2005년도였습니다. 당시에 처음으로 학계에서 어떤 거냐면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게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SNA라고 하죠. 이때였는데, 이때 SNA를 이용해서 뭔가 좀 보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연세대학교의 총장까지 하셨던 김용학 교수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교재죠. 대학 교재를 해서 한국의 SNA의 분석 기법 해갖고 1, 2 책을 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었어요. 근데 우연히 그분한테서 그 책자를 받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뭔가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저희 중앙일보에 당시에 인물정보 DB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정부 DB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물 DB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하고 혹시 SNA 기법을 결합시키면 뭔가 의미 있는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업을 통해서 만든 것이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들을 분석한 겁니다. 당시 한 3만 명 정도 되는 파워 엘리트들이 학연, 직연, 혈연 이런 걸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걸 기사화시켰고, 지금 보이는 것은 지금 뭐 절판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당시에 냈던 아주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당시에 중앙일보 1면에 나왔던 거였죠. 대한민국 파워 엘리트 대분석해서 한국의 파워 엘리트들의 학연으로 봤을 때, 요거는 학연만 본 건데 이것이 이제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처음 했는데 이걸 지지해주는 회사의 간부들도 있었고요. 또 상당수의 기자들은 지금은 저런 걸 보는 게 뭐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저 때는만 해도 2005년이었습니다. 16년 전이었죠. 저거를 왜 하냐? 저런 네트워크 분석을 왜 하냐? 그리고 저런 그림을 왜 봐야 되는 거냐? 한참 설명을 해야 됐습니다. 특히 이제 선배들한테서 너 괴상 망측한 짓 한 거 아니냐? 물론 선배들 중에서도 그걸 이해해주는 선배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수의 선배들은 저 이상한 짓 했다 너. 당시만 해도 16년 전만 해도 그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나왔던 어떤 그런 과정들이고요. 2008년 정도 됐을 때 드디어 제가 약간 그때 가장 호기심이 절정이 일었을 때였고, 데이터 저널즘에 대한 욕구가
가장 셌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남한테 맡길 게 아니고 내가 조그만 걸 하나를 배워서 분석 툴을 배워서 한번 내가 조그만 거라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자. 분석을.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독학을 해서 해보자 해서 유시넷이라는 어떤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있었는데 무료 한 달인가 두 달인가는 무료로 배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보고 교수님들한테 물어보고 독학하고 그래서 유시넷을 한번 가지고 실제로 한번 데이터 분석을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당시 했던 겁니다. 이거는 당시 왜 존경하는 우리 후배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법조 아주 정통한 기자였습니다. 그 기자가 뭘 썼냐면은 대법관들의 판결 성향 분석이라는 것을 내보냈는데 그 기사를 갖다 썼고 데이터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데스크였습니다. 그 기자에. 제가 이제 그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내가 이걸 갖다가 너 기사 쓰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네가 갖고 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유시넷에다가 입력을 해서 대법관들의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서 주겠다. 대신에 하나 조건이 있다. 저 그림의 네트워크 분석 이규현 기자라고 써줘야 된다. 그래서 저 기사를 보면은 하단에 조그맣게 네트워크 분석 이규현 기자로 써 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데스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재미로 집에 가서 이제 그 기자가 갖고 온 걸 가지고 저렇게 네트워크 대법관 성향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자료들이었고요. 자, 2013년 정도 되니까 스마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말 대신에 이제 SAR이라는 말, 스마트폰을 이용한 CIL이 아니라 SAR이라는 말까지 등장을 했죠. 근데 이 말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이제 CAR에 대한 어떤 패러디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다만 데이터 저널리즘의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대단한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초입이라고 할까요? 그때 등장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에서 한번 인공지능 가지고 특집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의 알고리즘 쪽 전문으로 하시는 데이터 분석팀하고 야구 경기 쓰기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야구 경기를 보고 이제 그냥 써본 거고요. 1200자 야구 경기의 결과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분 정도의 1200자를 썼습니다. 사실 35분 정도의 1200자 썼으면은 괜찮게 빨리 쓴 거죠. 알고리즘은 3분이 걸렸습니다. 3분이. 그런데 제가 쓰고 나서 기사를 출고해 놓고 나니까 두 군데 철자가 틀려 있어요. 당연히 3분에 완성한 알고리즘은 철자 틀린 게 없었죠. 자, 여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자들을 아주 편히 쉬게 해줄 수 있는 거냐, 알고리즘이. 아니면 기자들을 아주 편하게 해서 퇴장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두려움과 함께 유용성과 함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때 한번 느꼈었습니다. 지금 이게 그때 당시에 유행한 말이 로봇 저널리즘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2021년 프로세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과 관련된, 지금은 이거는 제가 취재이기보다는 경영자로서 해외 사료를 갖다가 좀 수집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전 눈에 띄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스퍼드 로이터 연구소에서 전망한 게 있죠,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이 어떤 데이터 저널리즘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많이들 관측하고 있는 거고요. 소셜미디어의 증가, 또 OTT의 증가, 또 광고 의존해서 탈피해서 구독 모델 같은 것들로 가고 있는 현실, 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진전,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0명 중에 9명 정도는 디지털 혁신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조사 대상은 보신 것처럼 매니저들입니다. 뉴스룸의 매니저들. 69%, 그러니까 한 70%에 가까운 사람들은
AI, 데이터, 메타버스 등이 5년 내에 저널리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답을 해 주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가디언의 AI 사례입니다. 2020년 9월이죠. 인공지능이 쓴 오피니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문장이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로봇이다. 생각하는 로봇이다. 내가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의 인지 용량의 0.12%만 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알고리즘이 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BBC에서는 AR을 이용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이제 2018년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BBC가 갖고 있는 어떤 다큐 아카이브의 어떤 인공지능 분석 프로그램을 돌려서 다큐를 만들어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메타버스 실험이 계속되고 있죠.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는 메타버스. 그래서 2030년까지 AR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인터넷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엄청난 지금 연구비를 개발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정식 제품을 일반에 공개하기 전에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하기 전에 기자 간담회도 바로 이 메타버스 워크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서 분석됐던 K-팝 기사와 관련된 겁니다. 트위터를 분석한 거죠.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시간을 지켜야죠.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예를 들자면은 알고리즘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에 지금 기존의 데이터 저널리즘과 어떻게 융합해 나갈지 그것이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고요.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이게 하나의 기사라든가 하나의 기획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광의의 데이터 저널리즘이 한 방송사의 방송을 만드는 어떤 메커니즘 또는 우리 언론의 메커니즘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바꿔나가야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의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분 맞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현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 기조 강연 발표를 듣는 동안에 실시간 채팅창을 보니까 지금 한 2여 개 정도의 이제 질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일단 그거 먼저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시간이 좀 남으면은 또 이 발표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이규현 대표님 하면은 이제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더 좀 익숙하실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오늘 기조 강연 발표를 들으시면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를 이제 관통하면서 이 탐사보도 그리고 데이터 저널리즘을 이제 개척하신 그런 분이란 것을 이제 좀 새롭게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흐름을 이제 쭉 짚어주셨고요. 최근 이제 경향도 좀 소상하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일단 좀 포괄적인 질문이 2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세부적인 이제 사례도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경험하신 그런 탐사 보도와 데이터 저널리즘 보도 경험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이제 경험이 있으면 좀 꼽아달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봤던 것 중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GIS를 이용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어찌 보면 가벼운 흥미거리, 그러니까 시각적 자료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정도. 새로운 어떤 처음의 보도라기는 했지만 호기심 보도라고 할 수 있지. 저널리즘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새로운 발견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처음에 했던 난곡 리포트의 자료를 모아서 그걸 분석한 것은 빈곤의 구조라든가 실태 같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인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일
처음에 했던 난국 보도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빈곤이 어떻게 대물림되고 있는지, 또 빈곤의 함정이 얼마나 큰지를 그냥 뭐 간단한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걸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첫 번째, 제가 소개한 첫 번째 난국 리포트 사례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요. 네. 코로나 시대와 맞물려서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장 큰 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뭐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봐서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을 한 달 전쯤에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AR, VR 좀 메타버스, 그 다음에 알고리즘 쪽 부분들을 좀 만나고 업계도 좀 들어가서 봤는데, 코로나19가 결국 이런 우리가 그냥 4차 산업혁명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4차 산업이라는 말을 놓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는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회의를 갖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왔구나. 그리고 그게 코로나19가 그걸 명확하게 해주고 또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4차 산업의 그 요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빅데이터들을 우리가 얻지 못한 어떤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학습시켜서 기계 언어라든가 딥러닝이라든가 이런 걸 학습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숙제가 아닐까, 또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계속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데이터 저널리즘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뉴스를 이 구성원들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이 뉴스룸 내에 있는 그 인력들이 서로 어떤 협업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는 또 질문이 있었고요. 또 이런 것을 이제 그 가시화시키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저 기사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어떻게 작동시키느냐는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우리 사회자님이 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사회자님이 그 답은 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금 더 올드한 세대니까. 근데 제가 이제 경영자로서 지금 하는 고민은 데이터 저널리즘이 과연 그러면 우리 JTBC의 미래, JTBC 장래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임 대표가 되고 나서 새로운 어떤 돌파구, 그러니까 디지털의 다음 세대라고 할까요? 뭐 다 디지털 세대지만 결국 디지털의 다음 세대라는 것이 결국은 빅데이터라든가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현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기사 하나나 한 꼭지에서 머물지 않고 언론 전체, 또 언론사, 또 방송사의 자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제 새로 나타난 어떤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썼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또 계승해서 봐야 될 것도 있지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진전이 됐던 빅데이터 부분이라든가 알고리즘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언론사나 또 방송사의 경영에 어떻게 접목시켜서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이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한계는 있죠. 모든 투자가 마찬가지고 모든 선택이 마찬가지인데 안 하던 것을 하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초기 투자를 많이 굉장히 왕창해서 갈 것은 아니더라도 또 초기에 어떤 그런 결과물을, 눈에 띄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가 좀 필요한 거죠. 인력의 투자도 필요하고요. 또 비용의 투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어떤 그런 4차 산업 진전이 만들어놓은 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환경을 새롭게 언론사가 발전하는 계기로 삼는
틀을 사실은 지금 저희 JTBC는 처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언론사 대표로서 지금 인력 투자 부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네. 좀 구체적인 뭐 내부 계획이나 이런 걸 좀 계속 세우고 있는 과정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뽑아놔서 뭘 할 수는 없겠죠. 예. 다만 있는 인력에다가 또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을 해서 새로운 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한 20여 년 전 당시에 이제 실험적인 보도 함께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의 보도와 지금의 보도를 비교해 봐도 또 변한 부분도 있고요.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속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들으신 분들 그리고 데이터 기반 그 보도에 관심을 갖고 계시거나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